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 13개국 연구진은 전 세계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블랙홀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가상현실 기술이 초고속 5G 통신을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가상현실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임신 초기 낙태를 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에 전달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과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과총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우일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블랙홀의 윤곽이 사상 처음으로 관측돼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블랙홀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밝은 빛 가운데 검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 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이번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13개 기관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블랙홀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오랜 호기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비밀도 하나씩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합니다. 거대한 질량 때문에 빛까지 빨아들일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고 주변 별의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런 제트들이 이제 그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밖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제 속도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하의 진화나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다고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부에 있습니다. 크기가 거대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 오랜 시간 학계에 잘 알려진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렌즈가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이 있어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을 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블랙홀도 관측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번에 사용한 8개의 전파 망원경 외에 3대의 망원경을 더 추가해 블랙홀에 대한 더 정밀한 관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론 속에 존재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은하, 나아가서는 우주 진화의 진실을 찾는 데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4번째 순서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5G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VR 기기를 쓰자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고기대를 지나 바다거북과 헤엄도 치며 여름 휴가를 미리 즐겨봅니다. 고개를 돌리면 열리는 만화 속 세상. 평면으로만 접하던 웹툰도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3차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좀 스케일이 큰 장소에서 VR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TV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은 물론 의료와 예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가상현실 기술. 하지만 자주 끊기는 화면과 낮은 해상도는 여전히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폭넓은 활용도에 비해 기술적인 아쉬움을 남겼던 VR도 세계 첫 5G를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LTE의 20배까지 빨라져 해상도가 높은 고용량의 VR 영상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도 수월해집니다.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VR 어지럼증이 체험자의 움직임과 VR 화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예요. 5G에서는 빠른 속도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어지럼증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국내 VR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5조 7천억 원. 5G의 상용화로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개발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출시된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5G 품질 개선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5G 커버리지와 속도, 콘텐츠 등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 완성도를 빠르게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스마트폰용 5G가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개통됐지만 기지국 설치 부족 등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12일 5G 커버리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5G 커버리지 맵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 직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가 올해부터 인공지능 AI 기능을 갖춘 로봇에 재고 관리, 바닥 청소, 물품 하역 등을 맡긴다는 방침이라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선반을 찾아내는 로봇인 일명 보사노바는 최소 300개 매장에, 바닥 청소 로봇은 최소 1,500개 매장에 각각 배치됩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분류하는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로봇도 기존 1,200대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로봇 직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린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주민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500만 명의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우일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2월이죠. 정기총회에서 20대 과총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과총은 현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전통이 있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총은 그 회원 단체만도 한 600여 개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회원만도 50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예.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단체입니다. 당연히 아주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2017년부터 과총 부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예. 과총은 과학기술인 대다수가 모인 단체인 만큼 과학기술계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젊은 연구자들이나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아픈 곳을 콕 찔러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취약합니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미래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됩니다. 예.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자율주행처럼 우리 일상을 바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모두 과학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을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인구 절벽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와 여성의 참여는 이제 필수이고요. 우선 여성 및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기획부터 처음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당사자들이 뛰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부탁드리고요. 예, 이어서 또 과학기술계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통해서 과학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나 그런 의견들이 정책 반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그 과학기술계의 이제 책임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기술계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런 면을 다소 소홀히 해온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 정책 기반자들도 과학기술 전문가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존중하고 여기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특정 목적에 유리한 목적으로만 그런 쪽으로만 해석한다든가 예. 또 그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입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으려면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네. 과학기술계는 국민의 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과학기술적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등 소통 노력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문사회학자들과의 협업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총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소통 능력을 키우고 정책 입안자들도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과총이 국민생활자문단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일은 저희 YTN 사이언스의 그런 모토와도 관련이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요즘 화두인 게 바로 남북협력과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이슈인데 이런 사회적 이슈들도 이제 과학기술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과학 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주목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과학계의 목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반성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과학기술계에서 내는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국민이 그 목소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과학기술계는 연구 성과나 윤리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과학외교는 정부의 외교 전담 부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이라는 민간 차원의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교 현장에서는 화려한 수사라든가 협상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과학 외교에 과학기술자들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차원 과학 외교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요. 그리고 과학 외교 성과를 공유할 정부 내 거점도 필요합니다. 예. 과총이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과학 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계속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과학기술의 분야가 뭐 방금 외교 분야도 얘기를 했지만 전 분야를 망라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의 거버넌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목소리에도 좀 일견 동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이 거버넌스는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예.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새로운 조직도 그런 인식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조직이 힘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강화된 예산권이 필요합니다. 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 정책 책임자가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거버넌스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안들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이나 국회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은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장기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립성이 강화된 예산안의 중요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올해 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산 대비 결과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뭐 신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부정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예산안에 대한 그런 신뢰성, 불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 그럼 뭐 당연히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연구개발은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축적이 필요합니다. 올해 왕창 투자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년에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구미의 여러 나라는 19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부터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투자가 조금이나마 시작이 되었고 네. 본격적인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지켜보아 주시면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물론 뭐 정량적인 지표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는 평가와 관련된 문제같이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윤리 문제는 뭐 유구무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조금 하자면 과학기술 윤리 문제로 지적된 경우는 전체 연구 과제가 5만여 개가 있는데요. 그것 전부 다 감사한 결과 0.4% 정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매우 소수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소수의 잘못을 두고 연구자 모두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풍토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물론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예. 지금보다 더
강하게 벌하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그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교수님은 과총 회장 출마 소견서에 소통과 융합을 강조하시면서 과총의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임기 시작하려면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과총을 꾸려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차세대 성장 동력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AI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소명의식과 역량 결집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총이 학회의 단순한 집합제였다면 앞으로는 유기적인 연결체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총이 여러 면에서 플레이그라운드, 다시 말씀드리면 놀이마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세대 간에, 분야 간에, 지역 간, 국가 간, 학문과 산업 간, 그리고 과학기술계와 사회 간에 사람과 지식이 교류되는 그런 마당이 되도록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과총 운영에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든가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또 지역을 활성화해서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학문 분야 간 산업과의 협력을 제대로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와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지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회관 본관이 있는데요. 예. 그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중심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성공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과총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예. 이 과학기술계를 잇는 플랫폼이 되겠다, 모든 네. 영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힌 그런 포부 꼭 네.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과총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보호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헌재 일부 재판관들도 처벌에 부정적이어서 7년 전과 다르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가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당뇨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 한 달에 2-3번씩 진료와 상담을 받는 환자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걷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혈당 수치가 식사하고 나서 1시간 후가 제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동네 의원이 주치의처럼 집중 관리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료나 약물 치료 외에 정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생활 수칙도 알려줘 반응이 좋습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증인데도 대형병원으로 간 환자는 동네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 기능별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에 적합하게 진료를 한 경우에는 수가를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운영을 하고 이번 환자는 입원 때부터 퇴원한 뒤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환자 지원팀이 맞춤형 계획을 세워 단계별 지원을 하고 퇴원 후엔 지역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 외래 본인 부담 수준은 기존 21에서 42%에서 5에서 20%로 조사나 미수가는 1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의 보험 적용 횟수도 2, 3회 추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넓힙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73세인 건강 수명이 오는 2023년에는 75세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정휘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평균 3.2%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건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여성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이 너무 적으면 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45살 이상의 여성 2만 8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혈중 LDL 수치가 정상치인 데시리터당 100mg보다 낮은 여성은 수치가 정상인 여성보다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몸속에 저장되는 또 다른 지질인 중성지방도 너무 적으면 뇌출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론적으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혈관 파열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대구와 광주의 국책연구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치매 예방과 극복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뇌연구원의 첫 협력연구단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을 전폭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당겨주십시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고령 한국인 표준 뇌 지도를 만들고 치매 예측 기술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신대 한의대학도 향후에는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요 연구 교육기관들이 전부 다 총망라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광주를 중심으로 이 치매의 원천 기술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단은 앞으로 9년 동안 해마다 18억 원씩을 들여 치매 병인 규명과 조기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을 하게 됩니다. 이미 10,000명에게서 얻은 치매 관련 생체의료 빅데이터 자료는 유전학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공동연구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이제는 혼자 잘하는 연구자보다 함께 잘하는 연구자가 필요한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와 연계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뇌연구원과 같이 해서 우리 조선대학교에서 치매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걸리는 치매. 달구벌과 빛고울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이 국가적 재앙마저 우려되는 치매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4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인 봄폭설이 쏟아졌습니다. 4월에 내린 눈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간은 다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대관령 도로가 하루 만에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와 도로, 건물을 장식한 하얀 눈은 계절을 봄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리는 듯합니다. 대관령에 쌓인 눈은 23.8cm, 1998년 4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태백 지역도 지난 겨울보다 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인 봄눈에 놀란 주민은 지붕에 쌓인 눈을 퍼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에 쏟아진 기습적인 4월 폭설로 도로 통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층 한기가 예년보다 강한 상태에서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됐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밤사이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산림과 낙엽, 건조한 대지를 눈이 축축이 적셔줬기 때문입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이 4월 초보다 70에서 80%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로봇 직원 고용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로봇이 대신하고 기존 직원들은 더 독창적인 일을 한다는 게 월마트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월마트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로봇 직원을 향한 달갑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바람직한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